제목, 나의 건강은 병원의 파산, 나의 아픔이 병원의 기쁨. 안녕하십니까. 필요한 사람과 도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내용을 갖고 두 편의 동영상을 원격기로 올리고 나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쥐뿔도 모르는 내가 마치 강의하는 뒤의 느낌이라니 후회 막급입니다. 시행착오로 이해하시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록 세상살이 처세에 서툴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더라도 자기만의 색깔과 솔직한 꾸밈 없는 순수함을 간직하고 불의에 분노하고 약자에게 치근함을 느끼는 따스한 심장을 가진 당신,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당신, 그러한 사람만이 이 방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다. 본방에 입장한 훌륭하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선생님이라 호칭하겠고 1대1로 저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사오니 답변은 댓글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제가 구체적인 주제를 갖고 도전할 방향은 주제 너무 잘 알지만 인생에서 너무도 중요한 건강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얘기해 볼까 합니다.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다가 생을 마감하려면 병원에 자주 가서 조기 검진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순종하면 일단 건강에 반은 챙겼다고 안심하십니까? 이제부터 선생님께 묻고 얘기하고 싶은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병원과 제약회사는 믿을만 한가? 두 번째, 의사의 존재 이유와 의사를 무조건 신뢰해도 되는가? 세 번째, 어찌하면 스스로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건강한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를 화두로 정하여 해답을 찾아보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은 병원과 제약회사의 관계를 일본의 현직 의사며 작가인 마스모토가 저술한 책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란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증이라는 사기상술. 1. 8년 동안 50이나 낮춰진 기준치. 고혈압 기준치가 불과 8년 사이에 50이나 낮춰졌다. 정말일까? 독자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과장하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다. 2000년까지 고혈압 기준치는 수치키 180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낮춰져 2008년에는 130이 되었다. 따라서 지금 누군가 130을 넘었다면 그 사람은 고혈압증으로 분류된다. 환자가 되어 의사로부터 일상생활에 대한 지도를 받고 혈압약을 처방받게 된다. 그렇다면 고혈압 기준치는 무슨 이유로 그 짧은 기간에 이처럼 크게 낮춰진 것일까? 혹시 2000년을 전후로 해서 고혈압의 위험을 밝힌 획기적인 과학적 근거라도 나온 것일까? 필자는 워낙 게으른 탓에 그런 연구가 있었던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대신 고혈압과 관련된 통설의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수도 없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혈압 기준치는 꼬박꼬박 내려가기만 한다. 대체 어찌된 연구입니까? 고혈압 기준치가 내려가면 당연히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고혈압 기준치가 160에서 140으로 내려가면 150의 정상인이 갑자기 환자로 둔갑한다. 고혈압 기준치를 10 내리는 순간 1000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생기는 셈이다. 1980년 후반에는 230만 명이던 고혈압 환자가 지금은 5,500만 명으로 늘었다. 무려 20배의 증가율이다. 그리고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성인의 27.5%, 즉 넷 중 한 명 이상이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늘면 혈압약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즉 고혈압의 기준치 조작이야말로 제약회사의 금덩이를 안겨주는 도깨비 방망이인 셈이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혈압약을 불필요하게 복용하고 있다. 필자는 고혈압증이 혈압약을 엄청나게 먹이기 위한 사기상술이라고 본다. 그것도 국가적 규모의 사기극이다. 그 수법 또한 악랄하다.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일으키기 쉽다. 고혈압은 자각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자주 혈압을 체크하고 되도록 낮추는 게 좋다. 방치하면 큰일 난다. 의료 관계자는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겁준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엄연히 사기꾼이나 하는 행위이자 노골적인 위협이다. 그들의 계략은 놀랄 만큼 단순하다. 사람들 몰래 슬쩍 고혈압 기준치를 내리는 것이다. 그뿐이다. 그러면 제약회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머지않아 고혈압 기준치는 별다른 설명 없이 130에서 120으로 내려갈 것이다. 두 번째,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약. 대부분의 국민은 짧은 기간에 고혈압 기준치가 이렇게나 많이 내려간 사실 자체를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상인이었던 사람들이다. 아마 혈압에 신경을 쓰고 약을 먹게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일 것이다. 지금은 생활 공간 곳곳에 혈압 측정기가 놓여 있다. 스포츠센터, 구청, 시민회관 등등, 심지어 마트에서 보는 일도 있다. 이렇게나 많으면 눈에 띄는 순간 무심결에 팔을 넣어 재보는 것이 사람 심리다. 목욕탕 체중계에 아무 생각 없이 올라서서 체중을 재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혈압은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올라간다. 최소한 1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재는 것이 기본이다. 스포츠센터였다면 러닝머신 위에서 한바탕 달린 후에 재보는 것일 수도 있고, 마트였다면 물건을 잔뜩 실어 나른 다음에 하는 측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혈압이 올라간다. 저런 데서 재는 혈압이 오죽하려고 쯧쯧. 약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며 혈을 찰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혈압을 잰다면 재수 없이 걸려드는 꼴이다. 혈압은 당연히 높게 나오고 자신은 걱정이 휩싸인다. 그리고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간다. 걱정하는 순간 혈압은 올라가게 마련이다. 게다가 배기의 고혈압이라고 해서 의사나 간호사만 봐도 긴장한 나머지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 역시나 병원에 가서 재봐도 혈압이 높게 나온다. 의사는 소금 섭취를 줄이고 운동하라는 당부와 함께 혈압약을 처방한다. 의사의 권위대로 가정용 혈압 측정기를 사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보고는 일희일비하며 혈압 수치를 꼼꼼하게 수첩에 기록해둔다. 이런 사람도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재고, 밥 먹기 전에 재고, 샤워 전에 재고, 샤워 후에 잰다. 혈압이 조금만 높게 나와도 호들갑을 떨고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갑자기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에 휩싸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함정에 빠진 사람은 영영 빠져나올 길이 없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비싼 혈압약을 계속 먹어대는 궁지에 빠진다. 다름 아닌 현대의 희비극이다. 혈압약은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혈압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다 한편으로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의해 나이 들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제약. 고혈압증이라는 말에는 증이 붙는데도 증상이 없다. 즉 아프다고 괴로운 증상이 없다는 얘기다. 물론 몸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다. 바로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아무도 아픈 구석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병에 걸렸습니다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고혈압증이란 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즉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하지만 필자는 수축기 혈압이 200을 넘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와 병에 걸렸다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상황을 슬쩍 바꿔치기 했다는 점에서 사기성이 짙다. 건강한 사람을 한순간에 환자로 만드는 술수가 지나치게 불순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는 말이 있듯 몸은 마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에게 당신은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스트레스로 인해 정말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명백하고도 중대한 사실을 왜 의료 관계자나 행정가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현대 질병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걸 알면서도 쓸데없이 불안을 조장하여 발병의 원인을 제공한다. 참으로 큰 제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혈압은 오랜 기간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10년, 20년씩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정말로 큰 병에 걸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네 번째, 5배나 뛴 혈압약 매출. 고혈압약은 매출액이 현재 10조 원가량 되는 거대 시장이다. 1980년도 말경에는 2조 원 정도였으니까 20몇 년 사이에 5배나 부풀었다는 얘기다. 일본은 전 세계 의약품 소비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약을 제일 좋아하는 일본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약, 그것은 혈압약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혈압약은 위궤양약이나 진통 소염제를 누르고 의약품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인은 엄청난 양의 혈압약을 먹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혈압약뿐 아니라 2012년 전체 의약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었다. 발사르탄이 얼마나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혈압약이야말로 제약회사의 아주 매력적인 약이며 약간의 조작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수단이라는 사실이다. 데이터 조작은 직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계략을 가능성이 높다. 대학도 그가 제약회사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비상금 강사라는 직책 자체가 하나의 방편이었을 것이다. 제약회사에서 대학에 1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앞에서 언급한 의료 잡지를 통해 펼친 캠페인에서는 제약회사로부터 잡지사나 교수들에게 광고료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돈이 건네졌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사건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의약품이 제약회사, 학자, 미디어의 유착에 관해 이익만을 최우선시하는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부각시켰다. 원래는 가장 공정해야 할 학자가 악직 장사꾼 편에 서서 광고탑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들은 어용학자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5번째, 신약 개발 비즈니스는 한탕주의.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동시에 언젠가는 터질 일이 터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약을 개발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바사르타는 블록버스터라고 했는데 이런 대히트 상품이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1980년대까지는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신약들이 나왔지만 1990년대부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굳이 꼽는다면 항에이즈 바이러스제 정도일 것이다. 인간의 발생에는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 의약분야에서 나올 만한 것은 모두 나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기업은 신약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 개발에 몇천억 원 규모의 거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투자액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 히트 상품 개발에 성공하면 그때까지의 투자액을 보상받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약 개발은 비즈니스라기보다 차라리 도박이라고 할 만하다. 먼저 이 같은
제약 비즈니스의 의무를 지적해두고 싶다. 몇천억을 투자하여 개발한 신약이 별 효과가 없다거나 부작용이 너무 강하다는 사실이 마지막 단계에서 드러나는 바람에 인가가 나지 않았다고 하자 그 순간 막대한 금액이 투자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다. 당연히 제약회사는 무슨 수를 써서든 인가를 얻어내려고 애쓴다. 인가가 나고 나면 나고 안 나고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는 자연스레 연구자나 학회 간부에게 빌붙을 수밖에 없다. 사례, 접대, 선물, 그리고 연구비 지원. 그 결과 연구자는 신약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주거나 데이터를 날조하게 이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6번째. 혈압 측정은 암 선고나 마찬가지. 요즘의 의료는 당장 눈앞의 질환만 볼 뿐 사람의 마음은 소홀히한다. 필자는 그 전형적인 예가 고혈압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혈압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신적 스트레스이며 건강에 해롭다. 혈압 수치를 늘 걱정하고 또 그 수치를 내렸다고 해서 마음이라는 본질적인 것을 짓밟는다면 결국에는 몸으로 되돌아온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것으로 암 선고를 들 수 있다. 예전에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는 것은 금기였다. 진짜 병명을 알 수 있는 것은 의사와 환자의 가족뿐이었다. 본인에게는 위궤양이라거나 폐화농증이라는 등 거짓 병명으로 둘러댔다. 암을 소재로 한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본인에게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가족의 눈물겨운 모습이 그려지곤 했다. 암 선고로 둘러싼 논쟁은 학계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일본인은 종교적인 기반이 약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서툴러 서양을 방식으로 알렸다가는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일본인 특수론을 주장하는 애과의사도 있었다.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암고지 매뉴얼이 작성된 것은 1996년이다. 머리말에는 암고지에 관해 현재는 특별히 암 전문병원에서 고지 여부를 논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 어떻게 사실을 전당하고 그 이후 어떻게 환자에 대처하고 도와줄 것인가 하는 고지의 질을 고려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처럼 환자의 마음을 무시하는 안일함 암고지의 의문을 품고 있다. 예로부터 의료는 자애로운 아비의 정신으로 이루어졌다. 치료는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설명도 필요 없고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여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것이 지금은 의사와 환자가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 환자 스스로 치료에 관여하고 전문가인 의사가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가고 있다는 일반인 중에서 자신의 건강이나 생명에 관한 문제는 직접 결정하고 싶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다. 옛날 사람들은 암에 걸리기 전에 결핵 같은 감염병이나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생활이나 공중위생, 의료 환경의 개선으로 이런 병들이 잘 걸리지 않게 되면서 인간의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었다.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건강하고 장수하기 때문에 암에 걸린다고도 할 수 있다. 필자는 암 고지도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연령이라는 관점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40대나 50대라면 한창 일할 나이로 사회적 책임 또한 크다. 일과 뒤에 남겨질 가족 등 죽음을 자각하고서야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80을 넘는다면 암 고지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수술이나 항암제 등을 괴로운 치료를 견딜 만큼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한 커다란 의문을 품고 있다. 마음은 몸에 큰 영향을 끼친다. 기분이 가라앉으면 면역력도 떨어진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그 자체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암 고지이든 고혈압을 걱정하는 이든 부정적인 생각이 환자의 기력을 빼앗고 수명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료 관계자는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조선일보 일면에 커다랗게
최대 정상 혈압 기준을 130에서 120으로 낮춰 의사들에게 권고하여 약을 처방케 했더니 국민들 건강이 한결 좋아지게 되었다는 기사가 일면 전체를 차지한 것을 기억한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사가 진정 상업적인 목적에서 일면으로 장식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정말 그럴까요? 정기검진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박탈한다는 루머와 조기검진을 자주 하여 병을 샅샅이 찾아내면 병원도 돈 벌어서 좋고 환자도 건강을 챙길 수 있어서 좋다는 이상한 말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언제부터 병원과 의사는 우리들 건강을 걱정하고 챙기게 되었을까요? 선생님께 묻고 싶고 궁금한 것은 많지만 오늘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아 이만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에 이어 다음 영상은 의사의 존재 이유와 의사를 무조건 신뢰도 되는지를 주제로 하여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2022년 6월 25일 우리들의 인생 사랑방이었습니다.